예,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파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 정치권도 좀 어수선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김나연 거 국민들의 좀 시선을 끌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들을 모아서 원탁회를 개최하면서 선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선거 전략을 발표하면서 재보선에서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는데요. 이 밖에도 세월호 유가족 배상금 확정, 또 그리고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 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원탁회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나연 거, 어제 원탁회의 과연 누가 참석할까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참석자 누구였습니까? 네, 어제 저녁이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당내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돼 왔었는데요. 문 대표가 이날 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세균, 김한길, 안철수, 이해찬, 문희상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한테까지 만찬을 겸한 원탁회의에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참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방 강연 일정 등을 들어서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탁회의였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소장님,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의 원탁회의 소집 두 분이 좀 빠져서 그랬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한길 의원, 건강 또 개인의 일정 이런 이유 있는데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다른 속내가 있죠. 예. 꼭 참여해야 될 두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남은 오신 분들은 이래저래 친노 계열에 분류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지금 본인이 약간은 공공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서서 당과 보조를 취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고요. 동교동을 상징하거나 비주류를 상징하는 박지원, 김한길 이 두 분이 빠졌기 때문에 원탁회의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됐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 이 재보선의 주요 방향이 어제 이 원탁회의에 불참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야권 내부의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걸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걸로 규결되고 있지. 나머지 여야 간에 경제 실정이라든지 정부의 구조 개혁이나 부패 청산이라든지 이런 논쟁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 또 친노 대 비노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것은 단지 친노 비노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다음에 새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이제 대북 송금 특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송금 특검 조사라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DJ 동교동에 대한 즉 60년의 야권 정통 야당 구조에 대한 어떤 선긋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교동이나 호남 정선은 친노에 대해서 속은 쓰리지만 협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양상에서 노무현 정권이 부산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정권을 만드는데 양자를 들렀는데 양자가 본가를 갖다가 좀 배신했다 이런 심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대선에 패배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곧바로 또 친노들이 당에 밀고 들어와서 2012년 당권, 또 공천권, 또 대선 후보를 장악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 패배 이후에 자수고를 하기는커녕 비대위를 세웠다가 김한길 지도부에 넘겼다가 또 김한길 지도부도 힘들어서 안철수 지도부까지 합쳐서 통합을 했다가 결국 이 지도부가 임기를 못 채우고 또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를 거쳐서 다시 또 당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장악한다는 것은 그냥 두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고 그 대선 후보까지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모바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친노의 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오래된 전통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 지난 예. 그 박지원과 문재인 후보의 그 전당대회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죠. 예. 당심은 예. 박지원에게 근소하게 앞섰는데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 뭐 광주 호남 정서나 동교동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 규칙을 개정하면서 막판에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다시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악이나 광주 서울 공천을 갖다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인지도 있는 후보들이 다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상에서는 결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허울하에 예. 내년 공천은 보나마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동을 걸지 못하면 예. 진노 지도부로 가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동교동이 편승하고 그 정서에 뭐 박지원, 김한길 전 그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편승하는 거죠. 예. 이 동교동계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도와주질 않고 있는데 권노갑 의원은 이 구원투수로 나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권노갑 고문인 본인의 입장에서 크게 한쪽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지 실제로 권노갑 고문이 지원 유세를 나설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권노갑 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 광주 호남 정서, 그다음에 동교동 정서에 맞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예. 그 정서에서 본인이 혼자 어긋난다 이렇게 할 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예. 뭐 천하의 권노갑 고문이라도 예를 들어 별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판세가 조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관악을 그리고 광주 서울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동영 전 의원 4번 탈당, 그다음에 지역구도 4번 정도 옮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새 정치인, 뭐 떴다방 정치인 이런 비난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에 과연 정말 정치에 있어서 어떤 승부수를 건 건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뭐 그 어쨌든 진노 그 정권 5년에 대해서 본인은 반성하는 자기 고백을 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했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 기득권을 철폐하고 서민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권을 세운다 해놓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진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반성을 했거나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던 어떤 부분에서 정동영 이제 그 전 의원을 그 예. 철새라고 이야기를 규정 짓는 부분에서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야권에 예.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당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죠. 딱히 정동영 전 의원만을 철새로 규정할 만한 그렇게 나는 철새가 아니다라고 할 만한 인물이 예.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동영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 교체부터 해야 된다를 들고 나와서 본인이 이제 거의 자살 특공대처럼 자신을 불살하겠다라고 몸을 던졌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이나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예. 비판을 하면 할수록요. 예. 이 논쟁이 불리해질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건 상대를 키워주게 예, 되고요. 예, 예. 그 논쟁에서 벌이게 될 때,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예. 어떻게 보면 정동영 의원 측의, 정동영 후보 측의 논리가 더 먹혀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호남 정서가 더욱더 흥분하거나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급하게 빠져나가야 될 부분은 정동영 후보를 무시한 채 예. 그냥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고 예. 그렇다고 지금 새삼스럽게 정권을 상대로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 선거로 하겠다라고 갔다가는 예. 나중에 선거에 졌을 때 그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심판을 하려다가 심판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또 빠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선을 어디로 벌여야 되느냐 지극히 혼란스러운 선거가 됐는데요. 예. 저는 이미 이 선거에 처음에 방향을 잘 못 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표가 고공행진을 했죠. 12주차 지지율 1위, 더 나아가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부분에서 이번 선거를 갖다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번 네. 선거의 후보들도 자신에 가까운 쪽이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오는 부분을 방조한 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 선거는 적당히 뭐 절반은 이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이 선거는 넘어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번 선거의 방향을 야권 분열 때문이라고 이 방향을 틀기도 예. 또 정권을 심판하자고 나서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렵게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이 지금 광주 서구 의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지역에서 야대 야 구도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권 표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당 좋은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결국엔 웃게 될까요? 그렇죠. 야권 분열이기 때문에 여당 좋은 꼴을 시켜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야당의 고정적인 지지자가 60년 동안 구민주당을 지지해온 50년대부터 네. 2002년까지
그 정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현재 지도부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야당의 바닥 정서와 부합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제는 당은 거의 친노 정당,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노무현 정권 이후에 새로 뛰어든 정치인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서 가버린다. 그리고 그런 정서들이 결국 호남의 이 총선이나 대선에 있어서의 주도권과 공천 지분 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물 건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강하죠. 지금 호남의 지지율은 새정치연합이 좀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나 또 천정배 후보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상 비공식 선거 운전을 벌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추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천정배, 정동영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마 선거 전에 정의당까지 해서 3자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야권은 굉장히 불리하다. 선거 전패를 다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실 이번 선거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대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면서 지금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프레임이 아마 될 거다 했는데 민생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 여야 대결이요. 그래서 여당 쪽은 이제 세준마가 나왔고요. 이쪽은 지갑 지키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략 어디가 더 먹힐까요? 그 전략은 두 가지 다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냥 이미지로 눈에 보여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이미지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뭐 경제 실정을 처음부터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승부수를 걸었어야 되는데 뭐 그걸 못했고요. 또 이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패 척결이나 그다음에 이 노사정 이 노동 문제 개혁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밀어야 되는데 그걸 크게 또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두 척 다 보면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그 정책 과제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이에 선거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뭐 세준만이 뭐 지갑이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일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 또 분노를 안겼던 그런 큰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1일 정부가 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배상 보상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김나인 앵커, 현재 유가족들 입장 어떤 겁니까? 네, 엊그제였죠. 지난 1일에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족들의 입장은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또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면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입법 예고를 했던 특별법 시행령안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 업무 총괄을 공무원이 하고 또 조사도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에만 한정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때문에 어제는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배상 보상안에 반대하면서 머리를 깎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님 다시 뭐 그날의 악몽을 되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월호 전국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자, 유가족들의 주장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상조사 인양 계획이 빠져 있다. 일단 배상과 보상 절차를 좀 미뤄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그 정부가 배상 보상을 하겠다는 건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에 따라 만약 정부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보십시오.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배상 보상을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다. 생계가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제시하는 거고요. 유가족은 그걸 지금 받든지 말든지는 유가족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인양 문제는 정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4, 5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도 인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그렇게 하기보다 정부가 인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문제를 걸고 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조사를 하고요. 정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더 넣을 부분이 있으면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정부 조사가 미흡하다 그러면 특검이 예정돼 있고 또 유가족이 그때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아직 이제 이걸 진상 이제 조사 참사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참에 그 삿바 싸움을 가지고 또 간다는 것은요. 저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나 거기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작년에 6개월을 시간을 끌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될 때 그렇죠. 너무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마지막에 국민 여론이 약간 안 좋아지면서 합의가 좀 졸속으로 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새기셔가지고 적절하게 정부의 행동이 정말로 틀렸다라고 됐을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자,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협상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부분 관련된데 사실상 지난 3월에 끝날 줄 알았더니 결국 4월을 넘어왔어요. 또 5월 2일까지는 일단 갈 것 같은데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 오늘 노사정 4인 대표가 또 오후에 만납니다. 계속해서 마라톤 협상을 하고 있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해고를 갖다가 이 일에 실적이 떨어졌으면 해고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규칙에 이 불이익을 갖다가 이제 변경을 하겠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 규칙에 대해서 그 규칙을 변경을 할 때 뭐 임의로 하겠다니까 이제 노조의 허가를 받아서 취업 규칙에 대한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빠져가지고 지금 한국노총만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사자 구조 아닙니까? 이런 양상에서 합의가 돼도 쉽지가 않을 건데 이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서로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일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1억에 가까운 임금이 주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뭐 거기에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임금이 너무 많이 받는 정규직은 좀 줄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면서 조금 올리는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는요. 그럼 사용자도 좀 더 내고 정부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 자동차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 노동 생산성이 주요 산업에서 다 무너져 가면 전부 해외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보를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모두가 사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렵더라도 합의가 돼서 정부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 노사정 협의 이외에도 또 이제 브레이크 걸려 있는 게 바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실무기구를 가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무기구 가동은 이번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뭐가 쟁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요. 정부는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이 국민연금 하는 사람보다 3.3배를 더 받는다. 내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소득 대체율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양자를 의료보험이 지역하고 직장을 통합시킨 것처럼 통합시키는 게 맞다라는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야권은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공무원 단체나 모수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국가 재정을 파탄을 시키는 것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이 부분을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돼요. 누가 어느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걸 갖다가 정권마다 내 5년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겠다라면서 어려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도 나섰다가 그냥 약간만 손을 대고는 그냥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총대를 내면서 이번 정권에서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럼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겁니다. 70%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한을 원래 4월 6일이 시한인데 5월 2일까지 연장해서 실무기구의 여야 노조, 공무원 노조 또 이런 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의안을 이 국회 특위에다가 제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국회 특위는 그걸 웬만하면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속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쫓기듯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않겠고요. 최상은 아니더라 최선의 좀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